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진행될 강의는 디자인 보호법 1차 기본 강의고요. 저는 김웅별리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도 덥고 막 정신도 없죠, 요즘에. 자, 그런데 이제 실강까지 또 오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예, 좀 한 달 동안 좀 한 달이 아니네요. 한 달하고 한 일주 더 추가되는데 또 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법 과목은 마지막 강의라고 보셔도 되겠죠, 사실은. 그죠? 우리 민법하고 특허, 상표, 이제 디자인 보통 이렇게 순서로 들으니까. 자, 그거 제가 다 감안해서, 예, 좀 정리하면서도 예,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간단히 좀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릴게요. 예, 일단 저는 그 김웅변리사라고 하고, 2005년도에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히 한 19년 차 변리사가 되는 거죠. 꽤 오래 했죠, 그죠? 그죠? 네, 강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2005년도부터 이제 강의를 진행했고, 사실 이제 그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변리사 시험을 저는 이제 8월 달에 2차 시험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 좀 그 뭐죠? 좀 너무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그때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느낌. 합격할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해보자, 뭐 이제 변리사가 됐다는 걸 가정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기회가 좀 돼가지고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우리 변리사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합격하기 전에, 합격자 발표하기 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부터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봤는데, 디자인 보법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 이제 뭐 강의를 열었는데 변리사도 아닌 주제에 와서 강의하니까 뭐 2명 들으시고 1명 들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렇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일단 저는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변리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특허법인에서 이제 대표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 2005년부터 이제 실무하고 2012년도에 제 사무소를 차려서 지금은 이제 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좀 디자인 보호법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좀 계기와 그다음 지금의 제 업무랑 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제가 그 원래 대학교 때 전공은 이게 이공대 쪽이에요. 원래 그래서 변리사들이 보통 이공대에 많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정확하게 이제 언제냐면 지금 한 7년 동안, 한 6년 동안은 특허 업무를 주로 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의 종합기술원이라고 이제 수종 사업이라고 하죠. 미래 한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기술들을 삼성전자는 미리미리 그 기술을 개발해서 뭐 특허도 걸어놓고 전 세계 PCT도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그런 거에 특허 쪽을 많이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무를 특허 쪽으로 주로 하다가 이제 어떤 게 좀 계기가 됐었냐면 2011년도에 되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소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아이폰이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에 어떤 뭐 참고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2010년도쯤에 이제 갤럭시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그 당시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스티브 잡스가 엄청나게 분노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을 거르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2011년도에 그 애플 삼성 소송에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삼성전자 대리인단에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한 2년 동안 삼성 애플 소송에서 디자인 파트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2년 동안 그 디자인 쪽 일을, 그러니까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그 디자인 쪽 소송에서 그걸 대응해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가 그때 눈을 뜬 거예요, 제대로. 이게 저는 특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변리사니까, 또 제 전공도 공대생이니까. 근데 이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디자인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이렇게까지 강력한지 몰랐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이론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강력한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디자인 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잘 다니던 사무소 그만두고 제 사무소를 차리게 된 거죠. 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잘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지금 한 10여 년 동안은 디자인 쪽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한 80, 90%가 디자인 쪽 업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이제 이론적인 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으로만 접하다 보면은 좀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신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그 목적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디자인 보법 다 처음 하시는 거죠? 자, 혹시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쵸? 자, 이걸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차차 아는 걸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디자인 보법은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 공부해 보셨죠? 특허 상표 공부해 보셨겠죠? 뭐 상표는 모르겠지만 특허는 공부하셨겠죠? 자, 그러면 법 공부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게 뭔가 강의를 듣고 나서 책을 읽으면 책이 읽혀지죠. 그렇죠? 물론 강의가 어려워요. 왔다 갔다 막 그래. 그러면 책이 잘 안 읽혀져. 근데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수험 생활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뭐 공부해서 지금 석사 박사까지 다 땄는데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책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본 강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5주 동안 할 이 그 기본 강의는 여러분들이 저랑 강의를 쫙 진도를 딱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책이 잘 읽혀질 수 있게끔 하고 법이 눈에 확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강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암기도 해서 막 입에서 술술 나오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OX 잘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게 기본 강의라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그런 거에 목적을 둘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큰 골격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디자인 보법 프로 차트라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래도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하나의 단원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각계격파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특허법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게 디자인보법이라는 게 조문상 50% 이상이 특허랑 겹치기 때문에 특허를 잘 못하시면 특허를 아예 모르시면은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러분 저랑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그냥 환불하고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특허를 듣고 오셔야 돼요. 이해가시겠죠? 그 정도로 특허는 알고 계셔야 되고 상표는 좀 몰라도 돼요. 상표랑 이 디자인하고 연계는 있어요. 분명히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꼭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특허는 좀 알아야 돼요. 저 절차적인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디자인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은 특허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50%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스킵을 할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는 디자인보법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특이한 절차와 요건과 법리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은 스킵한다라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특허에서 공부했던 내용으로 접근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2차도 디자인 보고 선택할지 아닐지 뭐 결정을 하셨나요? 아직은 결정 안 하셨죠, 그렇죠? 자, 뭐 여러분들 전공 대학교 때 학점 같은 거 뭐 회로 이론이나 뭐 연력학이나 아니면 유기학이나 이런 거 잘 나오셨으면 그 전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무리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디자인 보법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자기 전공에 좀 관심이 없거나 전공을 너무 학점을 못 받았거나 뭐 저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너무 이제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막 이러면은 이제 디자인보법이나 저작권법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뭐 디자인보법이 2차 과목으로 꽤 나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합격률도 굉장히 높고 1차 때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어서 나가서 완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2차 때 꽤 나름대로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2차 때 만약에 디자인보법을 선택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1차 때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잘 해놓지 않으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1차 때 공부는 결국은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해가 잘 안 되면 암기가 잘 안 돼요. 이해가 되게 잘 돼 있으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속도도 빠르거든요. 그리고 휘발성이 나쁘다? 좋다? 뭐가 정답이지? 아무튼 간에 휘발성이 아주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1차 때 진짜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에 이제 제 강의를 이제 요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강의로 이제 나중에 서비스가 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고생을 하면서 이 더운 날 이까지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강의를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나름대로 이 강의에 흐름이 있어요. 시나리오가 나름대로 쫙 있습니다. 이게 19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거의 큰 흐름이 바뀌진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여러분들이 지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석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지사 딱 5주 디자인 보법 쫙 저랑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정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8월부터는 되게 디자인 보법 책을 읽을 때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과 우리 결석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제 시간에 강의를 하겠지만, 자,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쭉 한번 들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를 확인 좀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는 요게 뜨끈뜨끈하게 나온 요번에 디자인 보법 기본 이론 책입니다. 제가 이제 학원을 좀 올해 초에 옮기게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 율비스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해서 초판으로 나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보충 교재.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요거 두 개만 갖고 다니시면 돼요. 예, 딴 거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딴 게 필요하다면 그건 제가 당연히 학원을 통해서 공지를 할 거니까요. 예,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될 거고,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정책과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올해 법이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심사 기준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바뀌게 되면은 보충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공지하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요 두 개 교재로 내 걸로 체화시킨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개정법에 한번 걸려버리면 이제 미쳐버리거든요,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참, 그리고 요거 기본 강의 보충 교재는 법조문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있는 별지하고 서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2002년도부터, 여러분 2002년부터 디자인 보법이 객관식 시험이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1차 시험 때 상표 디자인을 공부 안 했었어요. 근데 2002년부터 산업재산권법으로 1교시 과목이 바뀌면서 상표 디자인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나온 객관식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문제는 219문제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푸셔도 문제 없고요. 이번 기본 강의 때는 여러분 요거 기출문제를 맛배기를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에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강의가 있을 거니까 그거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Q&A 방식에서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좀 이제 구닥다리다 보니까 카톡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하고 명확하게 이론과 이런 것들을 글로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Q&A죠. 질문과 답변을 하는 거를 제 회사 메일로 통신하고 싶어요. 회사 메일은 제가 항상 보고 항상 다음 날까지는 꼭 처리하는 저희 업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메일 보내시면 다음 날까지 꼭 답변 드릴게요. 약속할게요. 예, 그러니까 스터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괜히 질문하고 답하고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러면 헷갈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해 가시겠죠? 자, 제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hupat.com이에요. 저는 이제 WK 운킴이니까, 그죠? 이렇게 하고 요걸로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음 날까지는,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는 이제 하루에 아무래도 회사 대표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200~300통씩 메일이 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수험생들한테 오는 거는 따로 이제 별 표시를 해놓고 나서 그거는 몰아서 밤에나 새벽에 이렇게 꼭 회신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기분들이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걸로. 예,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야겠고 강사한테 물어봐야지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요한 아까 수험 자료는 제가 학원 게시판 통해서 공지한다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합격을 위한 공부 방식 나름대로 우리 강사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제가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작년에 1차 시험을 봤는데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올해 이제 내년 1차와 2차를 동시에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요번에 1차를 처음 공부하셨고 내년에 1차를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차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하는 거 여러분들 바램을 잘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1차 시험도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시험을 합격을 깔끔하게 하고 2차 시험을 보는 게 제가 봤을 땐 전략적으로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1차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괜히 2차 공부하고 민소 공부하고 막 그러면은 1차 시험이 되게 애매한 점수로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애매한 점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1차 시험 딱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 제가 예상할게요. 미리 예상하겠습니다. 저는 맨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19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1차 시험 때 넉넉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넉넉한 커트라인을 완전히 웃도는 점수를 받아야지 2차 시험이 집중이 확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합격자 발표가 언제 나옵니까? 거의 한두 달 있다 나오잖아요. 두 달 있다 나오니까 그때 동안 애매하게 뭐 커트라인에 막 2, 3점 차이에 걸려있고 5점 차이에 걸려있으면 공부 안 돼요, 이거. 2차 시험이. 그러면 그 해에 내년에 여러분 1차 시험 붙어도 내년에 2차 시험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확실하게 붙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때 실제 2차 시험 공부할 때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제가 아까 강조했죠. 결국 2차 시험은 민법 빼고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법 과목은 다 외워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암기를 하려면 이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오히려 단순 암기는 쉬워요. 근데 그거를 암기한 걸 제대로 사례로 풀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때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제대로, 진짜 뭐 책만 넘기자마자 다음 게 예상이 되고 문제 다 풀었는데 기출문제 219문제를 처음 쫙 풀었는데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이 정도까지 가지 않고서는 2차는 건들지도 마세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19년 동안 보면 여러분들 같은 여러분들 이제 올해부터 제 제자가 되는 건데, 제 제자들이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불합격해가지고 다른 기업에 가서 지금 제 고객인 사람도 있고 난리야, 난리. 자, 그 전체적인 보고, 저도 스터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스터디했던 그 15명, 그 스터디 전통에 있는 그 15명, 20명이 한두 명 빼고 다 붙었거든요. 그런 걸 다 지켜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돼서 후회하지 마시고, 꼭 1차 시험에 집중을 해주시고, 1차 시험 확실하게 붙고, 2차 시험 때 확실하게 준비한 다음에 그게 떨어지더라도 다음에 그만 붙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기본 강의 여러분 들으시면서 미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하지 마세요. 그냥 제 강의로 충분히 들으시고 대신 복습은 철저히 해주세요. 복습은. 근데 그 복습도 책을 읽지 마세요. 책을 읽지 마시고 제가 강조했던 내용만 딱딱딱 눈도장 찍으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차라리 특허상표 민법을 하세요. 이해가시겠죠? 디자인 법은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디자인 법법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전략인 거지, 디자인 법법을 여러분이 뭐 논문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내용 중심으로만 강의를 쫙 복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 대신 그걸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흐름을 타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하고 내일 저랑 강의를 하고 나서 다음 주 딱 갔는데 제가 한 거 복습 안 하고 이 책을 괜히 읽고 책 읽고 각주 읽고 그러면요, 저랑 흐름을 같이 못 타요. 그러니까 꼭 저랑 제가 강의했던 거 중심으로만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이렇게 이래도 강의 5주 동안 하고 나서,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 8월 2주차가 되겠죠.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디자인 법법 이제 복습할 텐데, 그때 책 정말 잘 읽어질 거예요. 그리고 책 한 번 정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한두 번 깔끔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기출문제 보면서 문제 푸는 거예요. 한 뭐 이 단원 풀고 기출문제 풀고, 요 단원 공부하고 기출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랑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뭐예요? 기출문제와 교재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기출문제에서 틀렸던 것만 딱 정리하고, 맨날 암기에 까먹는 거 법정기간 같은 거 딱 정리하고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디자인 법법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항상 디자인 법법은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요거 기출문제는 제가 차후에 11월 달쯤이나 10월 달쯤에 기출문제 특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풀다가 그때 한번 와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러면 저랑 한번 또 진도별로 쫙 한번 이래도 할 거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변리사 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9년차 변리사고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변리사잖아요. 여러분들 왜 변리사 하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아니면 자격증 좀 이뻐 보이니까 변리사 뭔가 이름이 브랜드가 이쁘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직업 자체가 절대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는 만큼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뭉이잖아요, 기뭉.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저한테 변리사라는 타이틀을 줬잖아요.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독점권을 줬잖아요. 너가 변리사의 이름을 쓸 수 있고 사람들 홍보할 수 있게끔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거죠. 저한테는 브랜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변리사라는 이름으로 변리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그게 하나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 하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다니고 있고 LG전자 다니고 있고 무슨 뭐 쿠팡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의 브랜드는 뭐예요? 쿠팡에 다니는 그 친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친구가 쿠팡을 나오면 그 브랜드는 사라져요. 사실 우리는 그거 한번 따면은 죽을 때까지 저한테 변리사라는 브랜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변리사는요, 돈을 아주 많이 벌고 그런 직업은 아니에요. 근데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기는 살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만 열심히 살면. 예,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연봉 같은 것도 웬만큼 초봉보다 훨씬 세고요. 요즘에 변리사만 되면 6, 7천 원 뭐 그냥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뭐 2, 3년, 한 4년, 제가 봤을 때 맥시멈 한 5년 차 변리사면 1억 원 찍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통장에 이제 660이 찍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플러스 알파 알아서 하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돈을 더 벌든지 주말에 이렇게 저는 주말이 없는 삶을 19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참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아내는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딴짓을 못 하잖아. 맨날 책 써야 되고 맨날 강의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아주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변리사 중에서 사업해서 더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왜? 이 지식재산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식재산권의 흐름을 알게 되면 사업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제 로펌을 차리는 것까지는 용기를 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싶고 이렇게 용기는 아직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타이틀을 지금 제 타이틀을 다 버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변리사를 아예 그만두고 변리사를 하면서 배웠고 체험했던 그 지식으로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아주 좋은 그런 직업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제가 공부할 때 항상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고생해서 준비하고 있는 직업에 대한 확신성이 떨어질 때였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되고 나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좋으니까 여러분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딴 사람들이 뭐 어쩌고 막 그래도 적어도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한 5주 동안 좀 고생 좀 해주세요.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자, 어디를 가보실 거냐면요. 우리가 당연히 법을 공부할 거니까 디자인보호법 1조를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를 갈 거냐면 보충교재 자 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보충교재 1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 1조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디자인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보호와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호라는 관점은 이 디자인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 디자인이라는 내용, 그 사람과 내용을 보호하겠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디자인 창작자, 디자이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이고 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죠. 이용이란 단어는 뭐죠, 여러분? 이용이란 단어는 제3자적 관점에서 그 디자인을 마음껏 활용해서 뭐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역시 특허랑 동일해요. 산업발전이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발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책을 공부하고 저랑 5주 동안에는 누가 돼야 돼요? 변리사가 돼야 돼요? 판사가 돼야 돼요? 판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중립적 입장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이용과 보호, 이거는 보호는 사적인 관점이고 이용은 공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그러면 모든 법에 대한 해석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쪽으로 해석을 정당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책을 공부하고 법을 공부할 때는 판사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변리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 쪽을 대리하시면 돈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디자인권자를 미친 듯이
디자인권자를 위해서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디자인권자한테 경고장을 받은 소송을 당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일을 하는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만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판사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특허법과 동일한 목적을 취하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바로 이제 디자인이라고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제 나올 거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책 핀 김에. 자, 제 2조로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 법이 디자인을 보호한다고 했는데, 자, 디자인이 그럼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자, 1호. 디자인이란, 자, 필기 한번 준비해 볼까요? 물품, 괄호 잠깐 넘어가시고요. 물품의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끊어주시고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서 거기서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각을 통하여 끊어주시고요.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끊어달라고 했느냐. 바로 제가 끄는 그 분설을 했다고 하죠. 이 정의 규정을 분설을 한 건데, 거기가 이제 디자인의 정의 요건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한 거고, 이거에 부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가 되는구나. 근데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서요? 이 디자인보호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디자인의 개념,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디자인의 개념이 이렇게 크다라고 한다면, 광의의 개념이라고 본다면, 여러분께서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할 때만큼은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요 2조, 디자인보호법, 디보법 2조 1호에 요 정의에 한정해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광의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건축 디자인이란 말 너무 어색하세요? 건축 디자인이란 말 어색하지 않죠? 인테리어 디자인 어때요? 어색하지 않죠?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 안 돼요. 건축물 디자인 보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자인의 개념을 잠깐 잊을 때가 된 거예요. 우리 법 2조 1호에 있는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의에 부합하기 위한 디자인, 우리가 이제 주거장창 5주 동안 떠들 이 디자인의 개념이 뭐다? 거기 나와 있죠? 물품의, 자, 반드시 물품이 전제가 돼야 돼요, 디자인. 그래서 이걸 물품성이라고 합니다. 물품성. 자, 그리고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형태성이라고 해요. 강학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교재에도, 우리가 앞으로 모든 판례나 이런 데서도 다 그런 용어를 쓸 거예요. 시각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시각성이에요. 그리고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할 때 요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여기가 심미성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의 정의는 4가지 요건입니다.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요걸 갖추지 못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뭐가 된다? 디자인이 아닌 거예요. 예, 오케이. 그러면 우리 디자인보호법에서 출원할 수 없는 거고, 자, 이걸 변리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갑자기 제 고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고객이 굉장히 소중한 고객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맨날 저한테 막 매출액을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올려주던 그런 소중한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번에 제가 멋진 건축물을 하나 지었는데, 저기 일산에, 거기 호수공원 옆에다가 예쁜, 별장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 디자인권 등록받고 싶다고, 내 거 따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는 건축물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저작권 등록 신청해드릴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담이.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게 막 미어 터져, 변리사들은. 적어도 변리사들은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과로로는 죽을 수 있어요, 변리사들은. 근데 치매로는 죽지 않습니다. 왜? 머리를 계속 쓰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여러분, 공부에 대한 어떤 그게 나이가 들수록 정말 그 매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라서 공부하는 그게 굉장히 좋은데, 공부하기 싫으면 변리사 좀 나중에 좀 짜증 날 겁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자, 아무튼 간에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어딜 갈 거냐면요. 여러분, 1조를 봤으니까 이제 목적은 이해됐죠? 아,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보호한 다음에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네. 디자인보법은 디자인이라는 놈인데 그거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네. 그걸 보호하면서 결국 산업발전 이바지하는 거네. 이거잖아요. 그죠? 즉, 특허랑 뭐예요? 똑같아. 뭐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거랑 똑같아요. 목적은. 근데 보호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발명과 디자인, 그거만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 가실 거냐? 자, 가볼게요, 여러분. 자, 잠깐만요. 페이지로 보면은, 이게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자, 바로 여러분, 컨텐츠, 즉, 목차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디자인보법 흐름도라는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보법 흐름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오랑 저랑 이제 하나하나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은요,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디자인보법을 오늘하고 내일 1회 독을 할 거거든요.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랑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 이걸 한번 가상의 한번 갑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갑은요 이제 우리의 미래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희한테 A라는 걸 하나 딱 보내왔어요. 자, A라는 자료를 하나 딱 보내면서 저희한테 이 A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독점적으로 권리를 획득한 다음에 이걸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겠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딱 봤는데 얘가 발명인가? 그러면 특허로 갈까? 실용신화로 갈까? 상표로 갈까? 저작권으로 갈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갈까? 이런 고민하겠죠. 근데 제가 딱 뭐예요? 디자인 쪽에 가까운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사고의 흐름을 통해서 저 A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싸워주고 할 거냐. 그 흐름을 사실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데 그 법의 규정은 너무나 그 흐름이 세세하게 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한꺼번에 한눈에 볼 수 있는 흐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방금 공부했잖아요. 얘가 만약에 디자인에 가까운 거다라고 딱 인식한다면 그게 우리 디자인보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는 디자인보법은 이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용해서 창작을 장려해가지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거다. 걔가 A가 만약에 시장에 나왔을 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설령 기여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부합한다면 오케이, 목적은 통과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디자인의 정의 요건, 디자인의 정의에 반드시 부합해야 돼요. 반드시 정의에, 그죠? 자, 이 정의에 반드시 부합해야 되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전 계속 반복합니다. 디자인이란 뭐라고 했어요?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딱 A가 부합해야 돼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안타깝지만 가백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자인 출원해서 등록받기는 어려우니 저작권을 통해서 보호받자. 그래서 뭐 저작권 등록 신청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우리 디자인보법에서 흐름으로서 얘가 가짜의 첫 번째 단계. 얘는 사실 뭐 큰 흐름은 아니죠. 얘는 뭐 다 거의 대부분 맞을 테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리사의 능력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과연 디자인보법의 보호 대상이 되느냐? 오케이. 됐죠? 자, 그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자, 그게 된다면, 자,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오케이. 대표님, 제가 봤을 때, 이 A란 디자인은요, 디자인보법상 디자인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출원하셔야죠. 그죠? 맞죠? 자, 여러분. 자, 보세요. 디자인권하고 저작권의 차이가 뭐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권리가 뿅 발생을 하고요. 걔는 자연 발생적으로 권리가 생겨요. 뭐 저작권 등록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디자인권은 뭐죠? 산업재산권이에요. 정말 국가가 관리해주고 권리 범위도 훨씬 저작권보다 넓은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은 뭡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갑, 즉 권리자의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요? 그러면 제가 A를 한번 등록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특허청이라는 국가기관에 돈을 내고 출원을 하는 거죠. 이 디자인이 제 겁니다. 심사해 주세요. 맞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한다? 출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통과가 되게 되면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원을.
그때 이제 그래서 여러분 특허에서 공부하셨겠지만 뭐 특허에서 명세서도 작성하고 뭐 도면도 필요하면 작성하고 뭐 요약서 작성하고 청구범위도 작성 이랬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디자인은 뭐예요? 출원에 맞는 것이 있겠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예요? 출원서 당연히 작성해야죠. 디자인 등록 출원서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디자인은 외형, 외관,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글로 쓰는 것보다도 글로 권리범위를 특정하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림과 사진 이런 게 명확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면이 반드시 제출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출원할 때 이 출원을 딱 할 때 이제 여러분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한다? 변리사들은 돈을 번다. 돈을 버는 거죠. 이때부터 계약서 쓰고 견적서 보내고 돈이 들어오면 일을 하고 이때 이제 뭐 김웅 변리사는 좀 올해 19년까지 했으니까 저는 조금 비싸게 받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뭐 1년 차, 2년 차면은 저랑 똑같이 받으면 도둑놈이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돈을 싸게 안 받아요. 저렴하게 받으면 점점 싼 걸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지키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비싸게 받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너무 되게 많이 출원하거나 막 그러거나 여러 개 출원하면은 할인도 해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저렴하게 받지 않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제가 디자인 쪽 집중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변리사에 돈을 번다고 했는데 자, 특허는 보통 한 200 정도에서 300 사이에서 형성돼요. 출원 착수금이. 300을 저한테 줘야지 제가 특허 명세서를 써준다고요. 이해가시겠어요? 근데 디자인은 어느 정도 한 50에서 60 정도 돼요. 그러면 뭐야? 200이 훨씬 비싸고 50은 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특허 명세서 하나를 200이라 전제해 볼게요. 디자인 출원하는 게 50이라 전제해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되네? 근데 여러분 특허는 200을 받고 특허 명세서를 써주는 거 있잖아요. 한번 쓰고 나면 여러분 한 2, 3일은 걸려요. 머리 아파요 또. 그리고 한번 쓰고 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기술 쪽은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글짓기, 기술 글짓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법까지 접목되는 거니까 기술, 법, 글짓기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근데 디자인은요, 도면만 싹 그려가지고 뭐 디스크립션 간단하게만 써주시면 금방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특허는 최소한 이틀은 걸리지만 디자인은 저한테 도면만 제공한다면 솔직히 앉아서 10분이면 쓸 수 있어요. 어때요? 가성비가 좋죠. 가성비가 좋다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디자인이. 제가 그래서 옛날 특허할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변리사 되고 나서 7년 동안 삼성전자 거 할 때 괴로웠습니다. 그 맨날 뭐 거절되고 그러면 그거 극복하려면 내가 발명가가 있는데 내가 막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막 너무 짜증났었어요. 근데 디자인은 일단 보잖아요. 아름다워요. 재밌다고요. 그래서 돈도 이 정도면 충분해. 이런 거 4개 할래 차라리. 특허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보면 제 말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출원했어. 자, 출원하면 이제 뭐예요? 우리 기다려야죠. 뭘 기다려?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특허청에서 이제 세워라, 내워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딱 연락이 오면 딱 접수된 서류가 등록 결정서만 아싸 하는 거죠. 왜요? 아무런 거절이 없이 바로 등록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록료만 띡 내면 3년치 등록료만 딱 내면은 등록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 똑같아요. 특허도.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이든 뭐 하여튼 아침에 저희 관리팀에서 항상 이제 특허청에서 접수된 서류를 다 각자 변리사들한테 배당해서 보낼 때 제가 딱 받았을 때 등록 결정서가 쫙 있으면은 그냥 그날은 그냥 배가 불러. 왜? 바로 이제 등록 결정서가 들어오면 성사금이 나오니까. 어때요? 오늘 기분 좋겠죠? 그렇죠? 상사금도 보통 50이 돼요. 가만히 앉아서 50 버는 거라고요. 기분 좋겠죠? 근데 이제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게 뭘까요? 거절이유를 포함하는 의견 제출 통지서. 그걸 받으면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보정서를 쓰거나 의견서를 써야 돼요. 짜증나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떤 거절 이유가 왔고 그거를 어떤 원인 때문에 그 거절 이유가 발생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거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심사관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심사관님과 법리와 기술과 디자인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등록되기 위한 등록 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디자인법부 흐름도에 다 그 옆에 있는 저 대목차 쪽이 다 대목차 쪽입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서 심사관님이 신규성이 없대요. 아, 심사관님 이거 신규성 있어요. 심사관님이 1, 2제한 1출원지 위반이래요. 심사관님 이거 1, 2제한 맞거든요. 자, 그러려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판례와 심사 기준 이런 걸로 무장이 되어 있는 이론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겠고, 그거를 적용해서 적절한 논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극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극복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등록 요건 부분이 특허랑 많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절차 및 조치. 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디자인보법도 아까 얘기한 거 있어요. 거절이유가 있으면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서 극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의견서나 보정서는 뭡니까?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극복 조치잖아요. 그죠? 오케이. 절차와 조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중국에다가 디자인 출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일정 기간 안에 우리나라에 출원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하려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출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출원할 때 뭐 해야 돼요? 조약 우선권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거 출원하고 나서 심사 기간 단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심사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게 특허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거 중심으로 다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절차 및 조치. 자, 그다음 6번이 뭡니까? 등록 후에 법률 관계가 나오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등록하고 나면 디자인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전시용이에요? 물론 전시용으로도 디자인권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는 디자인 등록을 많이 받아놓고 그거 자체로 투자받고 막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디자인권이 등록되는 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뭐죠,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장 우리한테 민감한 문제는 뭐죠? 디자인권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그렇죠? 우리가 제3자가 실시하게 못하게 하는 소극적 효력 범위, 즉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상자가 누군가 우리 걸 카피하고 있어. 그러면 쟤한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심판이 있고 소송이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경고장 보내는 게 있고 가처분이 있고 이런 거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이제 앞으로. 전 맨날 해요. 오늘도 오늘이 아니라 어제도 맨날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맨날 해야 돼요. 그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맨날 경고장 받고 답변서 받고 막 통화하면서 싸우고 막 그래야 돼요. 네, 재밌어요. 처음에는 그런 게 싫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저는 옛날에는 같이 싸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여유가 좀 생겼어요. 이제 연차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한도 끝도 없이 되게 친절해요. 전요. 상대방이 막 저한테 막 욕하는 것처럼 하면 제가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다 한번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무서워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고객의 특허나 디자인권을 지켜주고 관리하고 싸워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등록 후 요거 다양한 이제 디자인권의 활용과 그다음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용이요. 내셔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터내셔널로 가야 되는 거죠. 국제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국제 단계로 가는 방식에서는 절차 및 조치 부분에서 아까 조약 우선권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항상 특허법도 마찬가지고 상표법도 마찬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뭐예요? 가장 짜증나는 국제 출원이죠. 그죠? 우리 디자인도 있어요. 자, 마드리드. 뭔 소리야. 마드리드가 아니고 헤이그 국제 출원을 배우게 될 겁니다. 헤이그 국제 출원. 요거를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헤이그 국제 출원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피스티나 마드리드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고 제가 강의하는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거는 디자인보법의 어떤 전반적인 건 당연히 그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건 알아야 돼요. 자, 디자인은 굉장히 융합적인 분야예요. 디자인은 솔직히 물품의 형상, 아까 공부했죠.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라고 했죠. 물품의 형상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형상이 펑션, 즉 기능과도 연관돼서 실용실한 출원으로 연계하거나 특허 출원해야 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계속 보다 보면 뭐예요? 정들죠? 정들면 뭐가 돼요? 표지가 되잖아요. 표장이 된다고요. 그래서 디자인은 결국은 걔가 사용해야 하는 식별력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디자인이 상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은요, 기본적으로 계속 이게 보다 보면 이제 상표랑 특허도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딱 디자인을 보면은 일단 예뻐요. 예쁜데 걔가 뭔가 예술 작품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저작권하고도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니까 부정경쟁방지법 2조를 자목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즉 뭐냐? 디자인 쪽은 굉장히 융합적인 분야예요. 그래서 저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다 공부했어요. 다. 예, 그 정도로 재밌어요. 여기가 다이나믹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디자인의 융합적 성격을 알고 있으면 디자인 보법이 제대로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흐름이 뭐다? 바로 그 디자인 보법 흐름도의 왼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목적 1조, 디자인의 정의 2조, 자, 디자인 등록 출원 37조. 이거 뭐, 여러분 법조문은 천천히 외우세요. 법조문은 뭐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보다 보고 계속 읽다 보면은 입에 익혀지는 거지, 예, 순간순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노력은 이해에 지금 쓰세요. 자, 디자인 등록 요건은 특허랑 동일해요. 62조고요. 그 다음에 절차 및 조치가 있고 등록 후 법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국제 출원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요 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큰 흐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목적은 넘어갔고요. 아까 우리 법좀 봤으니까. 자, 이제 여기 디자인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디자인 정의는 2조라고 했어요. 2조. 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요거 있죠, 요거는 10회까지 계속 옆에다 써놓을 거예요. 시작할 때. 10회 우리 종강할 때까지 요거까지 계속 써놓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했죠. 숲을 보고, 예, 나뭇가지를 보는 거예요. 아, 나무를 보고 나뭇가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제가 적어 놓을 테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디와 관련 있는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2조입니다. 자, 디자인의 정의는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읽었던 법조문 읽을 때 바로 그거예요. 예, 아까 뭐라고 했죠? 아, 잠깐만요. 예, 이렇게 쓸게요, 그냥. 자, 물품성이라고 했죠, 물품성. 자, 물품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형태성. 이렇게 정의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었죠? 시각을 통하여라고 했었죠. 자, 시각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심미성.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건으로 이렇게 원칙적인 요건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겠지만 여러분 정의는 분설하면 요건이 돼요. 다시 한번요. 정의는 분설하면 요건이 된다고요. 그래서 물품의를 물품성이라고 한 거고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형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요거를 갖추는 거. 자, 요거를 갖추는 게 뭐다? 바로 일반적인 디자인의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여러분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전에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공부하다가 특히 상표권 공부하다가 버스 타고 딱 집에 가다가 예전에 그 장충동 쪽에 버스 타고 돌아가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막 족발집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쪽에 족발집 있으면 우리 뭐 족발 사건 많잖아요. 상표 쪽에 뭐 원조 뭐 이것 때문에 그거랑 또 친구랑 같이 뭐 원조 재원 되냐 안 되냐 뭐 그걸 논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디자인 법부 공부할 때 적어도 뭐 얘는 디자인 등록 되나? 이런 건 디자인 등록 되나? 이런 건 디자인 등록 되나? 얘는 디자인 등록 되나? 이런 거 계속 한번 보세요. 정말 세상 만물이 다 디자인 출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19년 동안 3,500개 정도 출원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출원했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다 이 법률 안에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뭐였어요? 다 엔드 개념이죠? 자,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요거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물품성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품성 중요해요. 자, 물품성은요, 따로 물품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아, 중요하죠, 이거. 우리 법에 디자인법에서 물품이란이란 말은 없어요. 그런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물품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그 법에 있으면 법대로 가면 되는데 법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판례나 심사 기준, 우리 학설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디자인법에서 물품은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라는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맞죠? 대부분은 우리가 거기서 어디서 갖고 와요? 대법원에서 갖고 오잖아요.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죠? 자, 우리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일단 필기하지 말아보세요.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동산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디자인법의 정의를. 물품의 정의를. 자, 그래서 아까 2조 1호에서 디자인이란 물품의 할 때 그 물품 동그라미, 그거를 독립성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또 부합해야지 뭐가 된다? 물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정의를 분설하면 뭐가 된다? 요건이 된다. 그러면 디자인보법에 물품의 요건도 나오네요. 자, 갑니다. 독립성이 있는 독립성, 구체적인 구체성, 유체 동산, 유체성, 동산성. 이렇게 네 개로 또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의를 분설해서 독립성과 구체성과 유체성과 동산성 이렇게 요건으로 나눈 다음에 사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해가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 역시 네 가지도 독립성과 구체성과 유체성도 뭐다?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지만 물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상 만물 한번 다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독립거래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 독립성이란 게 무슨 말일까?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책상, 뭐예요? 다 돈 주고 살 수 있죠? 자, 그럼 독립성 다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제가 들고 있는 휴대폰 돈 주면 살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독립성, 그런 돈 주고 살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체성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요번에 신제품 아이폰이 나왔대요. 아이폰 휴대폰 나왔대요라고 여러분 딱 얘기하면은 아이폰의 형상이 아직 보질 않았지만 대충 이렇게 생길 거라고, 휴대폰은 이렇게 생길 거라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생길 거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죠. 그리고 딱 그걸 사진을 보면은 와, 예쁘다, 안 예쁘다 하면서 구체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바로 구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물품은 그 제품명만 들어도, 물품명만 들어도 구체적인 형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번에 샤넬에서 향수가 나왔대요 하면 여러분 향수의 딱 그 향수의 오묘한 냄새와 그 기체가 되면서 그런 게 떠올라요? 아니면 향수병이 떠올라요? 향수병이 떠오르잖아요. 즉, 향수는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왜? 걔는 기체고 액체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딱 떠올렸던 건 뭐예요? 향수병인 거죠. 용기죠. 그럼 물품인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해가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뭐죠? 천천히 갈게요, 그러면. 자, 구체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체적으로 뭔가가 특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필하면은, 분필이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새롭게 나온 분필이 있대. 그러면 그거 보고 놀라잖아요. 뭐 예쁘다, 안 예쁘다. 아무튼, 분필이든 뭐든 물품을 딱 얘기했을 때 구체적인 형상이 특정될 수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구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체성 뭘까요? 말 그대로 유체물이어야 된다고. 무체물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언제 하더라? 맨날 용산 쪽에 지나가다, 영등포 지나가다 보면은 가끔마다 무슨 뭐 불꽃놀이 행사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가보셨어요, 여러분? 불꽃놀이 그런 거? 저도 가본 적 없어요. 그것도 주말에 하잖아요. 전 강의하잖아요. 못 가봤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으로만 봤는데, 여러분 불꽃놀이 보면 되게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그런 화려하고 예쁜 거 다 뭐예요? 무체물 있잖아요, 무체물. 유체물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빛과 영, 빛과 열, 뭐 이런 것들, 광, 이런 것들은 무체물이기 때문에 유체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예쁜 불꽃놀이 패턴, 불꽃놀이 하늘에서 패턴을 봤다 하더라도 그거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유체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 목상 물품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디자인 출하면 무조건 거절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산성.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동산성이 지금 깨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이 동산성이, 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디자인권 등록 못 받아요. 부동산은.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재건축하고 있는 어떤 아파트가 너무너무 예쁘대. 그 아파트의 외형 디자인 등록 못 합니다. 왜? 걔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멋진 되게 예쁜 전원주택 같은 거 봤죠? 그거 안 됩니다. 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안 돼요. 왜? 걔는 동산성이 인정이 안 돼. 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산성이 이제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이 동산성이 흔들흔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동산 같은 건데 요즘에 자꾸 어떤 게 생기냐면 여러분 저기 컨테이너 같은 거 있죠. 우리 물건 수출입할 때 컨테이너 물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컨테이너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막 용접하고 꾸며가지고 컨테이너 하우스 만들어서 어디서 아예 그냥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들고 와가지고 붙여버리면 집이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휴대폰 사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사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겉으로는 부동산처럼 보이는데 얘가 어디선가 대량 생산해가지고 갖고 와서 대량 생산해서 운반해서 갖고 와서 딱 정착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것들 이런 거는
서류상으로는 등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부동산이지만 이건 디자인보법상 다른 물품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민법상은 부동산 개념이지만 사실상 대량 생산해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일반적인 물품하고 똑같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동산성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저기 우리가 이제 뭐 서울 근교를 놀러 가다가 지나가는데 거기 막 시멘트 깔아가지고 그 바닥 파가지고 만든 전원주택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진짜 전형적인 부동산이에요. 등록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어디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툭툭 붙여가지고 만든 조립형 그 하우스 있죠? 그런 것도 돼요.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죠? 개념이. 근데 그 개념이 이제는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일본에서 2년 전에 건축물 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인정했어요. 일본에서.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일본 의존적이지 않긴 하지만 법들이 요즘에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 법을 많이 좀 참고를 해요. 만들 때 법 개정할 때. 하지만 여러분, 당장 제가 변리사가 됐던 20년 전만 해도요. 일본 법 바뀌면 그냥 다음에 우리나라 법도 바뀌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일본 법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드디어 건축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 거긴 이제 의장법이라고 하는데 의장법에서 보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법이 바뀐다면 올해 말에 바뀌거나 내년 초에 바뀐다면 이거예요. 이게 바뀝니다. 동산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법이 이게 바뀌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골치 아프죠. 제 입장에서 좋죠. 제 입장에서 좋죠. 이제 많은 분들의 디자인 출연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까지가 뭐다? 물품성의 일반적인 요건들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개념으로 자, 딱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공부하고 나서 집에 가실 때 다 보는 거야. 자, 자동차 보면 자동차 물품성 있네. 형태성 물품성 인정되겠네. 하나하나 독구유동으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산성으로. 이해 가시겠죠? 자,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형태성입니다. 자, 형태성은 뭐예요? 아까 법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얘는 법에 정해져 있었죠. 형상, 모양, 그리고 색채, 그리고 이들의 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네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강학상 형태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형상, 모양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개념이 좀 잘 안 잡힌 분들도 계셔서 영어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형상은 shape이에요. shape. 어떤 물품의 shape.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마우스를 들고 제가 빛을 쏘면 저 그림자가 저기 벽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쉐입입니다. 형상이. 그리고 이제 모양이 뭐냐면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무늬라고 하죠. 무늬. 모양을 이제 무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옷이 있으면 옷에 지금 제 옷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여러분들 옷을 보면 뭐 글씨도 있고 뭐 개수도 있고 뭐 하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다 모양이고 무늬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어떤 체크무늬 다 체크무늬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게 바로 모양입니다. 색채는 뭐예요? 저는 블랙이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뭐 그레이도 있고 어떤 분은 그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색채예요. 그죠? 그리고 보통은 얘네가 따로따로 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래 콤비네이션. 그죠? 결합이죠. 자, 그래서 형상, 쉐입, 패턴, 컬러, 그다음에 콤비네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 볼펜을 한번 들어볼게요. 뭐일까 이거? 자, 볼펜 볼게요. 여러분 얘는 일단 요까지만 볼게요. 얘는 디자인보법상 물품이 될까요? 아니 그냥 여러분 그냥 바로 끄떡거리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요건 분석을 하시라고요. 자, 얘는 독립거래 되죠. 독립성 인정. 얘는 일반적인 볼펜에서 독특하긴 하지만 일단 일반적인 볼펜의 형상에 특정되죠. 오케이, 구체성 있고요. 얘 무채물이에요, 유채물이에요. 유채성이 있죠. 얘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잖아요. 오케이, 물품성 인정됩니다. 그리고 얘의 쉐입 보이시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렇게 막 선도 있고 무늬 보이시죠? 그리고 얘 색도 보이시죠? 근데 얘는 형상, 모양, 색채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콤비네이션, 결합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볼펜은 물품성과 형태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또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각성하고 심미성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보세요. 물품성과 형태성은요. 우리 디자인이 갖추어야 될 물리적 요소예요. 물리적 요소. 얘를 갖추면 딱 갖추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시각성과 심미성은 뭡니까, 여러분? 갖춰져야지 보일 거 아니에요. 갖춰져야지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감각적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거절 이유와 보통 무효 사유에서 쟁점이 되고 거절되고 막 이런 것들은 요 물리적 요소 쪽에서 집중되어 있고 이 두 가지는 뭐예요? 거의 문제되지는 않아요. 제가 물리적 요소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해 가시겠죠? 시각성 갖추어진 걸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 이거잖아요. 심미성 뭡니까? 갖추어진 것을 보면서 가슴속으로 느끼냐 안 느끼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적 요소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각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시각에 의존한다는 거죠. 자, 요즘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우리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뭐로 감동받는 거죠? 시각과 청각으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맞죠? 촉각 아직 없어요. 후각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제가 특허 출원했던 거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PC에서 냄새 성분을 이렇게 필터가 아니라 뭐죠? 우리 마치 그 프린터에 뭐 갈아주는 것처럼 뭐 갈아주면은 노트북 같은 데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 영상에 해당하는 냄새를 입력하면 거기에 나오는 걸로 뭐 개발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거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먹방 시대가 끝나는 거라고. 이제 우리 저녁에 집에 가서 먹방 보면서 견디지 못해요. 후각이 막 자극되게 되면. 자, 근데 우리 디자인은 뭐라고요? 후각, 청각, 노. 후각, 촉각, 노. 오로지 뭐예요? 시각이에요. 비주얼인 거죠, 비주얼. 그죠? 그래서 비주얼적인 거를만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거 바로 시각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은근 이슈가 많아요. 시각성도. 너무 작은 거 보호하면 너무 조그만 거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보호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걸로 싸우고 맨날 싸워요. 최근에 사례에선 뭐가 있었냐면 우리 심사위원도 좀 나오겠지만 수술용 실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그 수술 상처에 어떤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꼬매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 상처 아물게 해야 되는데 그 실이 딱 들어가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딱딱 끼려면 뭐예요? 갈고리 모양으로 톱니 모양으로 실이 표면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걸로 막 대법원까지 올라오고 난리예요, 난리. 예. 그런 게 시각성의 문제예요. 이해가시겠죠? 재밌어 이거. 그죠? 자, 오케이 됐죠? 자, 그다음 심미성. 자, 심미성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19년 동안 심미성 거절 이유 딱 한 번 받아봤어요. 딱 한 번. 제가 봐도 그 디자인 내가 봐도 이상한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심사관님이 이건 전혀 안 이쁜데요 해서 거절됐어요. 근데 심사관님이 자기가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거 안 이쁜데요 이렇게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미성은 거의 나오기 어렵다. 즉 선언적 규정이다. 즉 디자인을 적어도 미감을 느끼게 하는 거여야 한다라는 선언적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원칙이고요. 디자인의 정의의 원칙적 요건, 즉 일반적 디자인들에 대한 정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디자인보법 흐름도에서 보시게 되면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라 나와 있죠. 자, 요까지가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원칙이에요. 원칙. 자,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당연히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는 거죠. 예외가. 그죠? 예외가 있는 거예요. 예외가. 자, 그럼 예외는 제가 노란색으로 필기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자, 노란색 필기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부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접근해 볼게요. 자, 거기 이제 흐름도에서는 여러분 양가로 2번에 특유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예외예요. 예, 그게 예외입니다. 특유 디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외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부분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부분 디자인이 나옵니다. 부분 디자인. 자, 부분 디자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부분 디자인은 어디냐? 자, 이 독립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독립성과 관련이 있어서 자, 여기다 좀 필기할게요. 부분 디자인이 나옵니다. 부분 디자인. 자, 부분 디자인. 자, 여러분 마트에 갔습니다. 자, 우리가 갔더니 여러분이 머그잔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막 머그잔 수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 갔더니 머그잔이 너무 이쁜 게 있는데요. 그 머그잔이 전체적으로 이쁘지 않은데 머그잔 손잡이가 너무 이뻐요. 자, 머그잔 손잡이만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잖아요. 왜?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분 디자인은 뭐냐면 물품의 일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그 제도가 시작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물품의 부분은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이 아무리 이뻐서 우리가 하더라도 그거를 일반적으로 부분만 예쁘다고 컵에 손잡이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독립성의 예외로서 부분 디자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법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아직 법이 익숙한 사람들은 아니까 좀 귀찮아도 2조 2로 다시 가보세요. 보충교재 2조 2로 다시 가보세요. 보충교재 2조 2로 다시 가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품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품의 부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물품의 부분은 물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지만 우리 법에서는 가로 열고 물품의 부분도 물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인 거죠. 다시 한번요. 법의 규정 다시 설명할게요. 만약에 일반적인 물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품의 부분을 따로 규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물품의 부분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물품이 아니야. 우리가 정의 내렸던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사사상 안 돼. 하지만 물품의 부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물품에 포함시키자라고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2001년 7월 1일 시행법 때 도입된 거예요. 2001년. 그러니까 지금 23년 정도 된 거예요. 제가 공부하기 전에 딱 4년 전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부분 디자인이 없었어요. 근데 2001년도에 개정이 돼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가 있으면 이 마우스에서 여기 컨트롤러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이 되게 예쁘다. 그럼 여기 부분만 마우스를 출하면서 여기 길쭉하게 되어 있는 여기 부분만 따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우스 살 때 여기가 너무 이쁜데 여기만 사면 안 될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도면 그릴 때 나머지는 다 파선 처리하고 여기만 실선 처리한 다음에 등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게 바로 부분 디자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이 부분 디자인은 여러분 나중에 부분 디자인 공부할 때 아마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텐데 보면 이제 놀라실 거예요. 이 부분 디자인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애플이라는 회사인데 정말 디자인권을 현란하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 부분 디자인 제도예요. 저도요, 최근에 어떤 제품 하나가 나왔는데 부분 디자인 뽑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부분 디자인으로 물품 하나에서 뭐 20개, 30개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디자인권 자체가 카피를 막을 때 전체 디자인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도 다 보호를 받게 되면 그만큼 권리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좀 이따 나중에 또 보게 될 겁니다. 이게 권리 범위 확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글자체입니다. 자, 글자체. 자, 여러분. 글자체 여러분 선호하는 글자체 있으세요? 따로 저는 문서 작성할 때 여러분 지금 교재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들 때 원고 쓸 때 항상 쓰는 그 체가 함초롱 바탕체예요. 함초롱 바탕체. 저 그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신명조나 뭐 휴먼명조 이런 거 썼는데 지금은 함초롱 바탕체를 쓰거든요. 이게 사람들마다 취향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글자체 폰트 디자인이라고 하죠. 폰트, 그죠? 폰트라고 하죠. 자, 이 글자체라는 게 우리나라 최근에 뭐 윤디자인이 어디죠? 산돌에 뭐 합병됐다고 그러죠. 그죠? 뭐 그런 기사는 보셨나요? 참 이런 그런 기사 보면 안 되겠구나.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런 기사 보지 유튜브 보지 말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 폰트 디자인이 언제 도입됐냐면 원래 폰트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에서 디자인법에서 보호를 안 했었단 말이에요. 왜? 폰트는 기본적으로 유체물도 아니고 구체성도 없어요. 폰트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지만 여기서 도출된 게 글자체 디자인이에요. 이 글자체 디자인인데 이게 폰트인데 폰트가 언제부터 보호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폰트가 너무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과거로 가볼게요. 좀 과거로 갈게요. 여러분 혹시 싸이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싸이월드라고? 여러분 그 세대 맞나요? 오케이.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싸이월드가 그게 미니홈피예요. 지금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싸이월드가 정말 법용으로 썼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인스타그램이고 뭐 다 점령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싸이월드가 어떤 거냐면 기본 형태로 미니홈피를 다 만들어줘요. 다. 회원 가입만 하면. 막 내가 꾸밀 수 있어. 근데 어느 정도 꾸밀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돈이 안 드는데 확실하게 꾸밀려면 뭐가 필요하면 도토리가 필요합니다. 그 도토리가 뭐냐면 사이버머니예요. 그래서 도토리로 사가지고 폰트도 사고 뭐 스킨도 사고 뭐 해가지고 막 꾸미기 시작하면 막 어떤 친구 거는 막 화려하고 저는 항상 허황하고 막 그랬어요. 예. 그때 이제 공부할 때였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드디어 도토리로 글자체 폰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도토리를 지급하면 무슨 채에서 무슨 장에 골라서 귀여운 나만의 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폰트가 거래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사람들에게 활성화가 됐고 드디어 그때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됐고 글자체를 저작권으로도 보호하기 어려워요. 왜? 저작권은 글자체가 창작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호되는 건데 그거는 글자체의 외형을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2005년도부터 2005년 7월 1일 시행법. 제가 변리사 시험 2005년도에 합격했거든요. 2005년 7월 1일부터 글자체가 보호됐고요. 8월 1일 날 제가 8월 달에 2차 시험 본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바로 시험 바로 한 달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황당했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글자체도 이제 유체성과 구체성이 없음에도 디자인보법에 보호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글자체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독구, 유동, 독립성, 구체성, 유체성, 동사성에 해당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업계에서 필요하대요, 이제. 글자체의 외관만 보고 귀엽다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 돈을 써. 그러니까 이제는 보호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이해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산돌이나 윤디자인 같은 데서 해서 폰트 디자인을 거래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보통 저작권으로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체. 자, 그래서 법조문 또 보겠습니다. 2조 2호 가보시고요. 2조 1호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물품의 부분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체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글자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글자체는 디자인보법상 물품이 아니다. 물품은 아니지만 뭐다? 예, 물품은 아니지만 물품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물품 가로 열고 글자체가 된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하고 이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상이에요. 화상이란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화상은 그래픽 이미지예요. 그래픽 디지털 도형을 말하는 겁니다. 디지털 도형.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맨날 보는 것들 디지털 도형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디지털 도형도 뭐예요, 여러분? 여기 유체성과 요거 유체성이 없는 거죠. 근데 요거를 화상 디자인을 보호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디지털 도형이고요. 근데 이 디지털 도형인데 그냥 디지털 도형이 아니고요. 반드시 기기와 그 디바이스라고 하죠. 기기와의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그래픽 이미지들, 그런 디지털 도형들을 화상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최근에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2023년 10월 21일 날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자, 법조문 잠깐 봐주시겠어요? 자, 물품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품의 부분, 독립성이 없는 물품의 부분을 물품으로 의지한다. 글자체, 유체성과 구체성이 없는 물품인데 글자체도 물품으로 본다, 포함시킨다. 화상, 디지털 도형, 뭐 기기와 인터랙션 한다고 했는데 그 디지털 도형도 결국 유체물이 아니잖아요. 무체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괴롭게 법을 규정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물품이란 개념을 좀 넓게 잡아주고 물품을 정의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예. 이 물품의 대원칙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필요에 따라서 보호 대상을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조만간에는 아예 물품의 정의가 새롭게 도입돼서 이렇게 물품 가로 열고 뭐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의 화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쉬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디자인의 보호 대상은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보호할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비주얼하게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상들이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고 커머스가 바뀌면서. 자, 우리 법은 계속 유동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지만 언젠가는 이제 다시 한번 디자인보법의 정의 규정을 바꿀 때가 됐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중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